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주요 도로도 침수되면서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현재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 거제 장평동과 이륜면에는 밤사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 거제에 쏟아진 비의 양만 500mm가 넘습니다. 이에 경남 거제 장평동에는 새벽 1시 58분에, 거제 이륜면에는 새벽 1시 32분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만 발송됩니다. 그만큼 밤새 극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이 통영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새벽 5시 32분, 통영, 도천동 등 21곳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부산에도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새벽 3시 42분에는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역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지역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지자체 대응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거제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하천이 범람하자 거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 안전지역으로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요 도로와 터미널이 침수돼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시는 택시 또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후 복구 상황에 따라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세병교와 연안교, 수영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부곡 지하차도 등 모두 8곳이 통제됐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재난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남 집중호우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거제 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6시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호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이륜면 산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산에서 마치 계곡이 흐르듯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도로에는 쓸려 나온 돌도 가득합니다. 제보자는 펜션 인근 도로가 침수되면서 대피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교 인근 도로가 심하게 물에 잠겼고 학교로도 물이 지금 들어찬 상황이죠.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왔더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 거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주택 안쪽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온 상황인데 그 높이가 평상 높이에 이를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안까지 넘쳤다면서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인데요. 경사면을 따라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고 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산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오늘 새벽 4시 반쯤이었는데요.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긴 상황인데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갑자기 불어난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남해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저수율이 70%대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새벽 5시 기준 통영의 저수율은 76.8%, 거제의 저수율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통영의 저수율이 40.7%, 거제는 37.2%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밤사이 이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남 다른 지역의 저수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전체 저수율 평균은 35.9%로 전날 33.1%에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집중호우로 고립된 거제 주민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이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예상되는 경남 창원과 김해, 부산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란군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국가안보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매일 밤 30명에서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재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해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면 지급한다는 겁니다. در کنار اون اجر عظیم جهاد یک هدیه خوب میدیم. این هدیه معادل $30,000 است. حدود 5 میلیارد تومان.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은 2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미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 전투기 추락 후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구출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100억 토만, 8,500만 원의 포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가자 지구에서 매일 밤 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후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벤 그비르는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둔 감옥 주변에 100억 원을 들여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추진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의 사망자 수가 53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53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10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플로레스 섬 곳곳에서 주택 914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450여 채가 파손됐으며 5천 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합니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해상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가 덮쳐 17만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역대 최대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려 탄도미사일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세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모스크바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물류 창고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모데도보 지역의 물류창고를 비롯해 다른 여러 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러시아의 핵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로스토프주와 벨고로드주도 표적이 돼 러시아 전역에서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800여 대를 격추했는데 약 600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곳곳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있는 시장을 포함해 민간 시설도 타격받으면서 전국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이 피격됐는데 드론과 유도폭탄 각각 1,500여 기, 미사일 60여 기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유럽에서 인프라를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간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음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에 속수무책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여름에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으로 어렵게 전황을 호전시켰는데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과 사용을 늘리면서 전세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지면서 독일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바로 서쪽에 있는 살라미나 섬. 주택 사이로 불길이 번지고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산불에 남부 페리스테리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연휴를 맞아 해변을 찾았던 관광객과 주민 수백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안경비대 순찰정 7척과 민간 선박까지 동원돼 약 90명을 바다로 대피시켰습니다. 벨기에 동부 하이펜스 자연보호구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4,200개에 해당하는 약 3,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2011년 최대 산불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은 규모입니다. 벨기에는 물론 인접국 독일과 룩셈부르크 소방대원들까지 투입됐고 스웨덴 소방항공기와 네덜란드, 체코 헬리콥터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Ah oui, le terrain est extrêmement difficile. Oui, c'est très très difficile. Ils sont dans le terrain, mais ils ne savent pas aller plus loin que 200 mètres. Non, c'est très difficile. 아직 주택 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주민들에게 귀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길은 독일 국경 방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인접한 독일 몬샤우 당국은 산불이 독일 영토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예상하면서도 심각한 연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경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미국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에서 전력 고객 32%가 정전을 겪었다면서 허리케인이 빅 아일랜드를 직격한 것은 15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강우로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급경사 주변 지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를 엽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오늘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전국 당원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관련 공연과 축사, 후보자 정견 발표와 함께 당선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8.4%포인트 앞선 가운데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합산돼 승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선호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차기 당권 구도는 호남권에 이은 서울 경기에서의 승리로 점차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3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 아직 반영 안 된 변수도 남았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시작해 울산과 제주를 거쳐 강원과 TK까지 양강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경선 내내 누가 승기를 잡았다 말하기 어려운 박빙 판세였습니다. 첫 경선지 충청에선 김 후보가 예상 밖 승리로 눈길을 끌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정 후보는 이후 부울경 합계 승리로 곧바로 추격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김 후보가 제주, 인천에 이어 강원과 경북에서 앞서긴 했지만 그때까지 누적 표차는 2%포인트도 안 됐습니다.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호남권 과반 압승에 이어 서울 경기에서도 이기며 이제 승부의 추는 일정 부분 기운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10명 중 7명 정도가 몰린 두 지역에서의 승리로 이미 권리당원 1순위 표 누적에서 8.4%포인트 차이로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10,000명 정도의 대의원 투표도 남았지만 150만 명 수준 권리당원에 비하면 1인 1표제인 지금에선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물론 당대표 선거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40%포인트 정도 격차로 크게 앞서며 김 후보에게 대승할 경우엔 최종 승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앞선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김 후보의 1순위 과반 가능성도 적잖아 보이는데 과반에 실패하면 2순위 표를 상위 두 후보에게 합산하는 선호 투표 역시 송영길 후보와 보폭을 맞춰온 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대통령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유시민의 저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 전당대회 파이널 무대가 열리는 가운데 한병도 대행에게 당기를 넘겨받을 차기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5명까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저녁쯤 확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계파 갈등이 두드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도 난무했습니다. 경쟁자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실제 고발전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누가 당선돼도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 초반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은 당내 계파 간 공방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경쟁자 정청래 후보가 근거를 대라고 맞선 데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과 현직 지도부까지 신청, 친명계로 쪼개져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봐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선 정 후보 쪽이 의혹 폭로전을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를 돕는 전진숙 의원이 지역에서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녹취까지 배포하자 김 후보 측은 기획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의혹들이 설전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에 대해 징계 검토를 줄곧 예고해왔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당 선관위의 기각 결정과 별개로 이미 당사자 간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 측이 막판에 제기한 정 후보 지지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선 당 선관위가 제명제소를 의결하면서 당사자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모두 누가 당선돼도 서로 돕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선거 이후 당내 갈등 봉합은 새로운 지도부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행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오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감식을 이어갑니다. 합동 감식팀은 지난 14일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 방을 중심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그제까지 현금 9,44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에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대로 재산 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밤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액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윤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존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영 손대회장에게 전해져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이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비자금 추징, 몰수를 위해선 먼저 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유죄가 입증돼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유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대부분 수사가 종결되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뇌물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모친 김옥숙 여사를 비자금 은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야 하는 상황. 비자금의 출처와 진위 확인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으로 정부는 B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8.13 공급 대책에도 B아파트 지원책이 담겼는데요. 관건은 지속성 여부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서울 20, 30대 가구의 68%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B아파트에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집 중에 7집 꼴입니다. 정부는 B아파트 공급 위축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B아파트의 착공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10년 평균 대비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제일 또 당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세 월세 문제입니다.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B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정부가 앞세운 B아파트 공급 대책은 매입 임대 확대입니다. LH가 원가법을 병행해 민간이 짓는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 대책입니다. 두 동 지을 걸 한 동으로 지어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을 확대하고 층수와 일조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민간의 건설비 부담을 줄이고 B아파트가 지닌 주거 상품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단추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춘 속도전에 매몰돼 한시적 대책에 그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지적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면 아무래도 LH에서 하는 신축 매입 약정의 사업들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B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해 4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민간 시장 회복 없이 공공 매입 물량 확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거제시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거제 덕포동 송정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덕포동 송정터널이고요. 방향은 부산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차량을 덮치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운전자는 대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서 송정터널 부산 방향 2차로의 통행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돌아서 우회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제 덕포동 송정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방향은 부산 방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700포인트 가까이 올라 7,000선 가까이 상승하는 등 닷새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수요 확인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 주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첫 주 크게 힘을 펴지 못했던 코스피는 지난 닷새 동안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는 6,300선 근처에서 7,000선 근방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등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에는 형성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거는 위험 자산에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외국인들 매수를 좀 이렇게 일으켜줬던 것 같고. 현지 시각으로 오는 19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위원 사이의 이견과 물가에 대한 경계 수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공개된 탓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증시가 지난달에 깊었던 낙폭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7월 달 급락에 대한 어떤 회복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7,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나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이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만큼 이번 반등이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에 금리를 또 올릴 거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2번을 더 인상해 최종 1.75%까지 오른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엔화는 미국과 일본이 대놓고 개입을 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従来の 0.75% 程度から 1.0% 程度へと変更することを賛成多数で決定いたしました。
그런데 다음 달에 또 0.2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내 2번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1.75%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物価上昇率が物価安定の目標である 2% に近づいていることを踏まえますと、これまで以上に物価の上振れリスクを意識する必要がある。 물가도 문제지만 엔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도 큽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이 무너지자 일본 정부는 대놓고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사흘 동안 105조 원을 쏟아부어 엔화를 매입했습니다. 7月31日金曜日、我々日本国財務省は米国財務省と協調して円買い介入を実施しました。今後もさらなる協調介入を実施することも躊躇しません。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함께 거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Japan wanted to. It was really more than anything else. It was a signal of friendship. Because the yen is weakening and the dollar is doing great. 미국이 공동 개입에 나서는 조건으로 일본에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려 엔화 약세를 잡으라는 것인데 진짜 목적은 엔화 방어보다는 미국의 국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의 이 같은 이례적 동시 환율 개입에도 한때 달러당 155엔까지 반등했던 엔화는 추락하며 다시 160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를 측정하는 돈가스 카레 지수도 등장했습니다. 빅맥 지수처럼 햄버거 대신 돈가스 카레 가격을 나라별로 비교한 건데 이 지수를 적용하면 달러당 62엔 선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러당 80엔 선인 빅맥 지수보다 더 높은데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훨씬 저평가돼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에 서술과 논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이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평가의 공정성이란 벽에 부딪혀서 무산됐었는데 이번엔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서술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선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남, 광주와 대구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참여위원들과 1박 2일 논의 과정도 밟을 계획입니다. 수학은 한 문항에 3분 20초, 나머지 과목은 대체로 1분 30초에서 1분 45초 안에 풀어야 합니다. AI는 같은 문제를 1초 만에 풉니다. 우리는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이 정말 사고력인지 물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던 건 무엇보다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교위는 이번엔 AI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AI 시스템처럼 개발하면 수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채점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평가한 결과가 사람이 평가한 것과 얼마나 유사하냐를 비교해서 보정을 하고 이제 여러 교육청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술 논술형 문항을 AI 채점 뒤 사람이 검토할 경우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려울 거란 한계가 남습니다. 2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과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이의 신청이 빗발칠 거란 걱정은 기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뀌는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 과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독서, 논술은 물론 손글씨까지 사교육 과열 조짐은 벌써 포착되고 있는데 책만 읽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혼란만 낳을 수 있습니다. 논서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도입된다면은 지금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기술적인 요소는 공국에서 앞으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구상대로라면 30여 년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대국민 수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자신의 가문에 친일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일파 스캐너는 성 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본관의 독립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측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정보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명단을 활용하고 본관 정보는 위키백과 등 공개 자료를 결합해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전히 경남 남해안에는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거제에는 5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250mm의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단 캐스터, 현재 비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통영 사량면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남을 중심으로도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과 제주도, 전남 광양과 부산,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은 물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만 해도 거제에는 528.3mm, 통영에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왔는데요.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사태 위험도 높습니다.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영남 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집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울산에도 150mm 이상, 그리고 제주도와 경남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호남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